역시 우리 K 증시에 환율 하락이라는 이런 전형적인 호재는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지만 달러 약세가 오늘 우리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온기를 전해주면서 우리 코스피는 선방, 코스닥은 정말 어제 조정 하루 만에 보란듯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실리콘밸리 은행 그 사태 때 우리 KATM에서 돈 빼가지고 집 나간 외국인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고 오늘까지 이어진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1조를 이미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반면 개인들이 미수 땡겨서 주식 산 그 신용 잔고는 점점 더 증가를 해가지고 18조 6천억을 돌파했습니다. 사실 현재 K증시 외국인들은 좀 심사가 편치를 못합니다. 주말에 기습적으로 원유 감산, 그것도 하루 100만 배럴 생산 감축 발표를 한 이놈의 오페크. 이 여파 때문에 지금 그 눈덩이가 계속 굴러가면서 그야말로 스노우볼 이펙트로 막 크기도 커지고 막 이게 굴러가면서 민가 어디를 덮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내내 정말 그놈의 실리콘밸리 은행 그 리스크에 하도 시달렸다가 겨우 3월 마지막 주에 그거 벗어나면서 증시도 유종의 미를 거뒀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시작한 4월 증시는 일단 매우 맑음으로 출발을 했지만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그놈의 오페크인지 오페순지 하여튼 그놈들이 또 고춧가루를 쳐버렸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유가가 오르면은 그게 미국 개솔린 가격에 반영이 되고 그게 또 미국 소비자 물가 CPI에다가 몸을 실어가지고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전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원유 감산 폭탄 선언에 연준도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연준 임원들이 이틀째 연설에서 오페크 감산 조치, 정말 이 상황에 왜 이런 조치가 도대체 나왔는지 정말 합리적인 또 정치적인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전 연준 의장, 현 미국 재무장관 제닛 옐런까지 오늘 새벽에 고유가가 스태그플레이션, 즉 물가는 높은데 성장은 안 오르는 이런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고 상당히 유감의 정도가 깊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워싱턴에서 발작하고 있는 이런 이번 오페크 감산 발표가 어떤 파급력을 갖냐 하면요. 이대로 이제 국제 유가가 점점 올라가 가지고 하반기에 또 100달러를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미국 CPI도 다시 6% 넘겨가지고 7%대 근처까지 또 기어 올라간다? 그럼 이제 연준이 그거 때려잡겠다고 금리가 지금도 5%인데 여기서 0.25%포인트씩 한 3번 더 쳐올린다? 그러다 중간에 이제 또 6월 미국 부채 한도, 이거 이미 뭐 한도 도달했고 지금 연방정부 비상재정으로 운영되는데 그나마 그것마저 다 떨어지고 정말 셧다운 위기까지 6월에 겹친다. 그럼 이제 뉴욕 증시가 또 나락가고 그 과정에서 여기저기 막 곡소리 나고 그럼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하고 민주당은 무조건 폭망합니다. 그러니까 현직 바이든 행정부의 재무장관이 저렇게 오페크의 감사는 에너지 가격 안정이 중요한 지금 이 시기에 매우 건설적이지 않은 행동이라고 진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이렇게 달려들 수밖에 없죠. 자, 미국 대선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여전히 공화당 대권주자 가운데서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우리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전해드렸던 그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 일단 뉴욕 검찰이 트럼프를 34개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고요. 이게 이제 핵심은 저거죠. 트럼프가 예전에 잠시 그 썸 탔던 그 성인 영화 배우가 있는데 그분이 지난 대선 당시에 뭔가 폭로를 하려고 막 그랬는데 당시 트럼프가 그걸 어쨌든 이 함구 입막음 시키는 대가로 13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억 7천 정도를 이제 돈을 줬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 트럼프 법인 회사 돈으로 빼가지고 준 거고, 그럼 이제 이게 횡령에 해당되니까 트럼프 법인 회계장부 조작까지 벌어졌다 뭐 이런 건데요. 이거 관련해서 뉴욕 대법원의 심의가 열렸는데 트럼프는 일단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검찰은 기소 의지를 확고하게 하면서 맞섰고, 뭐 트럼프는 일단 법정 구속은 면했는데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이제 곧바로 자기 별장에 있는 그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로 돌아가가지고 곧바로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가 당연히 바이든의 어떤 아킬레스건을 송곳으로 쑤실 그 정도의 어떤 기자회견을 다들 예상을 했는데 그럼 뭐 누가 봐도 헌터 바이든 그 아들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의외로 그거 대신 트럼프가 달러 가치를 가지고 일격을 가했는데 우리 달러화는 무너지고 있으며 머지않아 더 이상 세계 표준이 아니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정말 워싱턴과 월가와 또 그 배후에 있는 유태인 종이장사들까지 간담이 서늘케 할 그런 발언을 한 거죠. 하여튼 내년 미국 대선에서 이 트럼프가 또 다시 대통령이 되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뭐 아직 한참 갈 길이 먼 상황이긴 하지만 조금 쎄합니다. 자, 거기다가 간밤에 미국의 2월 구인 건수가 발표됐는데 이게 거의 쇼크 수준으로 진짜 침체 직전 단계까지의 부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미국의 졸츠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보통 경제 지표들이 한두 달 정도 펜딩이라서 나왔다면 보통 이제 전달 결과인데 이거는 더 늦어가지고 지난 2월 결과 2달 전께 나왔는데 미국의 잡 오프닝 그러니까 전체 구인 건수가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 건에도 못 미친 993만 건으로 나와가지고 예상치하고 전달 결과를 완전히 하방으로 깨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 2월 미국 정부 공식 고용 보고서는 또 좋았단 말이죠, 결과가. 그리고 3월 고용 지표는 이번 주 금요일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미국 빅테크들 감원이랑 구조 조정 소식은 그치지를 않았는데 왜 2월 고용 지표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됐다가 갑자기 구인 건수만 또 이렇게 민감하게 반영을 했냐 이거죠.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든지 엄살이든 자해공갈이든 하여간 연준 금리 인상을 또 회방 놔야 되는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 구인 건수가 구인 건수라 쓰고 좋은 건수라 읽는다 이렇게 또 건수 하나 잡았다 이렇게 악용이 되는 거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 이런 월가의 목소리를 또 방송에 그대로 담았는데요. 지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미 고용시장 둔화가 이렇게 시작이 됐다. 왜냐 이게 2월 결과니까. 이게 바로 연준이 우려하는 임금 인상발 물가 상승이라는 시나리오가 거의 허구에 가까운 기우였다는 게 증명이 된 셈이라고 이렇게까지 의미 부여를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페드워치의 5월 FOMC 금리 인상 확률은 다시 금리 동결 쪽에 힘이 실리면서 어제랑 반대로 6대 4의 비율로 다음 5월 3일 FOMC에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보다 동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달러도 여기 약세로 반응을 했고요. 또 그럼 당연히 유가도 떨어졌어야 맞는데 유가는 80달러 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보다 오페크 감산을 더 크게 반영했습니다. 반면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번 구인 건수 감소가 물론 악재이긴 하지만 일단 한 번의 지표 부진 그 이상의 확대 해석은 경계하자는 취지로 분석을 하는데 원래 해고됐던 근로자가 다시 그 자리로 복직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구인 건수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럴 경우에는 임금 인상이 억제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완전 고용 그러니까 미국 실업률 4% 미만 기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좀 일시적인 노동시장의 수요 둔화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근데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유럽을 돌면서 희생양을 찾다가 유럽의 크레딧 스위스를 잡아뜨렸고 이제 다시 또 중국을 향하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실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 은행권은 당국의 적극적인 통제와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위기가 터질 가능성은 낮은데 대신에 최근 여기도 대출 부실로 인한 이익 감소, 유동성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고. 특히 이제 중국 지방 소형 은행들의 경우는 부동산 채권에 워낙 많이 물려 있는 데다가 지방 정부채 부실까지 과도하게 떠안고 있어가지고 자본 확충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런데 지금 중국 당국의 부동산 부양 의지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기미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이야말로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은행 사태가 하나 터지면은 중소형 은행들로부터 연쇄적인 뱅크런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월스트리트 저널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중국은 그냥 뭐 뱅크런이고 뭐고 은행 샷다 내려버리고 거기 공안들 총 들고 지키고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스마트폰 뱅킹도 뭐 그냥 야 현재 사이트 점검 중이라고 그냥 메시지 띄워라 이러면 그냥 땡할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어제 ISM 제조업 지수 부진에 이어서 오늘 고용까지 이틀 연속으로 미국 경기 침체 리스크가 튀어나온 거는 뭐 팩트다 보니까 마침 이날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그 화제의 인물이 됐는데요. 사실 이 제이미 다이먼의 월가에서의 위상은 거의 우리나라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그 이상급인데요. 근데 마침 이날 이 제이미 다이먼이 JP모건 고객들한테 연례 서한을 보내는 날이었는데 당연히 그 내용에 바로 이런 우려가 반영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보니까 지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뭐 대충 이제 인수합병 짝짓기 이런 걸로 마무리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게 끝이 아닐 수가 있다. 연준 기준금리가 지금 5%인 이런 상황에서 은행 규제까지 이번에 더 강화가 되면은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 이제 지표들 얘기했지만 이렇게 실물 경제가 침체로 가는 과정이라면 당연히 은행의 수신이든 여신이든 그러니까 예금은 줄고 대출은 부실어되는 그런 현상이 더 뚜렷해질 것이고 결국 중소형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 문제는 쉽게 수습이 안 될 수 있다고 이 제이미 다이먼이 경고를 한 겁니다. 정말 월스트리트 이 월가는 바로 이런 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증권사 운용사 회장이나 임원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장에 앞으로 닥칠 우려나 경고를 전달했던 그런 적이 없어요. 맨날 다 좋으니까 그냥 사라고만 하죠. 그러다가 틀리면은 뭐 변동성이라는 건 원래 시장에 늘 있는 거라고. 그럴 때 오히려 박앤세일 저가 매수 기회라고 맨날 전부 똑같은 소리만 해대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2000년도 초반에 2925포인트 가면서 곧 3000포인트 온다고. 그걸 아직도 지금 수습도 못하고 3분의 1 수준도 안 되고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때 활동하던 인간들이 또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임기 내내 별 성과도 못 내고 그냥 그 밀려났던 전직 금융사 임원들도 요새 전부 유튜브에 기어 나와가지고 자기가 성과를 못 낸 게 무슨 시간이 짧아서였다는 식으로 그렇게 핑계대면서 은근슬쩍 가치 투자자로 변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책 팔고 강의 팔고 또 뭐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무슨 운용사니 뭐니 회사 하나 차려가지고 대충 여의도에서 잔뼈가 굵은 원로 행세하면서 요즘 MZ 세대들 그리고 평생 주식 같은 위험자산 쳐다도 안 보다가 최근에 이제 포모 증후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린이가 돼버린 기성세대들 은퇴자금 그 정말 피 같은 돈을 또 후리려고 거기서 또 거들먹거리고 앉아있더라고. 하여튼 이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회장은 지난 서브프라임 때도 현명한 판단으로 당시 금융위기를 잘 피해간 그런 지장이자 워싱턴의 정치인들이나 로비스트들도 나름 이제 존중하는 그런 용장의 캐릭터까지 겸비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분이 이번에는 걱정이 한가득 담긴 그런 투자자 서한을 띄웠다는 거죠. 이제 좀 더 설명을 이분에 대해서 하면은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리만 브라더스 자빠지고 베어 스턴스 파산하고 막 난리였잖아요. 그때 당시 미국 정부에서 그 TARP라고 하는 Troubled Asset 리 어쩌고 프로그램인가 그거였는데 그 구제 자금을 이제 월가 금융사들한테 지급을 했는데 당시에 이 JP 모간은 우리는 전혀 유동성에 문제도 없고 자본금도 충분해가지고 구제 자금 단 한 푼도 필요 없다고 안 받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당시에 재무부가 이제 계속 강요를 했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은 이 TARP 구제 자금을 어떤 금융사는 받고 어떤 금융사는 또 안 받았다고 하면은 이게 또 금방 월가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구제 자금을 받아간 금융사들 여기가 구멍이다 해가지고 또 다 헤지 펀드들이 막 미친 듯이 하이에나처럼 막 달려들어가지고 공매도랑 푸시랑 막 대대적으로 공격할 테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든 없든 다 똑같이 그 TARP 받아가라고 그렇게 미국 정부가 강요를 한 거예요. 그때 이 JP 모간의 CEO가 바로 이 제이미 다이먼이었는데 당시 재무부 장관 헨리 폴슨하고 거의 F월드 나오고 막 그 멱살잡이 직전까지 갔다는 후문이고요. 뭐 우리는 그런 국유화의 족쇄와도 같은 또 반시장적인 구제자금 필요 없다고 그렇게 제이미 다이먼이 JP모간의 CEO로서 버텼지만 결국 250억 달러를 마지못해서 수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직원들 보너스로 일부 내보내가지고 또 구설수에 올랐죠. 하여튼 그리고 나서 오바마 정부 때 그럼 이 제이미 다이먼 같은 이런 분이 재무장관이 되면 어떻겠냐고 당시 하마평이 있었는데 본인이 고사했다고 전해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하여튼 이런 제이미 다이먼이 1년에 한 번 보내는 연례 투자자 서신에서 앞서 전달해드린 그런 우려를 담았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이제 또 여기도 이제 금융사인데 전부 다 부정적인 내용들로만 채우면 또 영업이 안 될 테니까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는 규제만 좀 더 완화되면 정말 유망한 분야로 완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고 투자해볼 만하겠다. 또 AI 인공지능에 대해서만큼은 이미 기대가 크다라면서 자기네 JP 모간의 운용과 자산관리 이런 분야에도 이 인공지능 AI가 필수적인 것으로 본다고. 그래서 매우 특별한 기술이다 이렇게 추켜 세우면서 리스펙트를 표시했습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프라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왜 제품 설명에다가 머리 크기에 따라서 절대 쓰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그런 경고를 넣지 않았냐. 그리고 카탈로그에다 너무 비현실적인 모델 사진 올려가지고 이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내 거랑 같은 제품이냐고. 왜 나를 인간 골무로 만드냐고. 그 바느질할 때 손에 끼는 그 골무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지금 프라다와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으니까 영상 비주얼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중국 소식은 중국 관영 언론들이 지금 미국에서 테슬라하고 CATL, 그 닝더스다이가 합작회사 건립해가지고 배터리 생산 계획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스포일러랄까? 아니 뭐 구체안까지는 아니고 청사진 정도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이번에 CATL하고 손을 잡는 가장 큰 이유는 테슬라가 다양한 라인업을 갖춘다는 차원에서 지금 저가 전기차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고 그중에서 하필 CATL과 손을 잡는 이유는 중국에서 이미 이 저가 전기차 상용화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건데요. 중국이 뭐
전기차 판매량 세계 1위 시장인 건 이미 다 아실 거고, 그 중에서 지난해 2022년 전기차 판매 1위가 어떤 모델인지 아세요? 바로 훈광 미니 EV라는 이 저가 전기차입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 정말 그 시내에서 마실용, 배달용, 뭐 공무 차량 이런 쪽인데요. 당연히 저가 전기차 위상에 맞게 가격이 400만 원 정도로 보조금 없이도 기존 전기차 값의 한 10분의 1 가격이고, 대신에 이제 배터리 성능은 좀 후진데 1회 충전 시 170km 정도 간대요. 근데 아시다시피 뭐 시내에서 170km 정도면은 정말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뭐 남을 수 있는 그런 거리죠. 이거를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제 테슬라도 이 저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다는 건데요. 글쎄요. 그러면 이거 기존 테슬라 오너분들의 반발이 없을까? 아니면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게 좀 손상이 가지 않을까? 하여튼 뭐 다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근데 뭐 요즘 뭐 명품도 저가 브랜드랑 콜라보도 하고 그러니까 뭐 하여간 그래서 테슬라가 이 저가 전기차를 출시하면은 연간 40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한대요. 그 과정에서 이제 테슬라가 2030년 차량 2천만 대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저가 전기차 연간 40만 대 비중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있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테슬라에서 만든 배터리로 이 저가 전기차를 만들면은 아무리 이제 사양이 낮은 걸 써도 도저히 단가가 안 맞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CATL의 LFP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장착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미국에다가 생산 시설 구축하려는 그 의도라네요. 뭐 일단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공장 준설에 들어간다고 해도 보통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 2년 동안 뭐 사이버 트럭이든 아니면 모델 Y 그 로드스터든 하여튼 모든 신차를 얼른 내놔야 되는 그런 지금 부담도 있죠. 이어서 두 번째 중국 소식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전합니다. 최근 중국이 그 지난 1대1로는 약간 지금 뭐 흐지부지 되는 분위기고, 그거의 후속타로 띄우고 있는 게 바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투자라는데, 이 내막이 바로 아프리카 자원 채굴권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코발트, 리튬, 히토류 등이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중국이 재정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미 광산을 매입하고 정제소를 건설하는 등 인프라를 막 깔기 시작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합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현지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보통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방 국가들은 아프리카 자원 개발을 제한하면서 정부에다가 이제 자신들의 조건이 사회적 책임을 준수한다고 근로자들의 인권이나 기업의 환경적 책임 같은 뭔가 고차원적인 그런 명분을 막 제시하는데, 아프리카 현지에서는 이런 게 전혀 안 먹힌다, 어필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전히 아프리카 후진국들은 사회 부패라든가 정치 혼란, 인프라 부족, 아니 뭐 인프라라고 거창하게 표현할 것도 없이 당장 먹을 물도 없고 하수 처리장도 없어가지고 맨날 병 걸리고 난리인데, 거기다가 ESG를 표방하면서 손을 내밀면 거기서 뭘 좋다고 그걸 받아들일까요? 반면에 중국은 오히려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그 처리 공장을 직접 건설해주는 과정에서 전략이나 물자를 신속하게 근로자들 위주로 공급하는 방법을 그렇게 쓰고 있다 보니까 당장 먹고 살기 막막한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이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입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우리 K 완성차,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외국계 두 곳에서 무려 러브콜을 동시에 보내는 훈훈한 사연인데요. 먼저 골드만삭스가 지난 3월 미국 내 자동차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9% 증가한 1,490만 대로 집계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연초 인센티브 인상에 따른 것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업계 평균 재고가 35일치로 전달하고 같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GM하고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는 재고가 50일 수준을 기록한 반면에 현대는 24일, 기아가 12일로 미국 차들보다 훨씬 낮은 재고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판매가 잘 되든지 아니면 공급이 안 되든지 그럴 때 이제 줄어드는 건데, 우리 현대차, 기아 판매 차량들의 재고가 이렇게 짧은 이유는 판매가 잘 돼서 그런 거다, 이거죠. 그 다음 일본차 도요타가 22일, 혼다가 28일, 닛산이 22일인데 비해서 확실히 기아는 11일이니까 선방한 그런 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10만 원, 현대차 역시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22만 원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다음 이제 크레딧 스위스는 3월 국내 내수 완성차 시장도 좋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현대차의 경우는 신형 코나, 그랜저, 포터의 판매 호조를, 다음 기아는 카니발, K8, 소렌토의 판매 증가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북미 지역에서 차량 반도체 공급 부족이 해소되면서 미국은 물론이고 인도와 중국 판매도 각각 인도가 10%, 중국이 50% 전년 동기 대비 판매 신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대차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아웃퍼폼, 즉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 24만 원을, 그리고 기아는 목표가 11만 원에 역시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을 콜했습니다.
다음 K배터리 3사 중에 하나인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역시 외국계 두 곳이 하트 눈으로 지금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먼저 맥쿼리는 SK이노베이션이 SK온 그 배터리 사업부 이 그 IPO 전에 공개 매수를 계획하고 있어서 SK온 보유 지분 가치 할인폭이 축소될 전망이라고 하고, 세 가지 주요 이슈, 그러니까 생산 수율 개선, 다음 미국 정부의 생산시설 재정 지원,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IRA에 관련된 거죠. 이게 모멘텀을 더한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을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투자 의견 상향 조정하고 SK온 할인율 인하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기존 16만 원에서 이번에 29만 원으로 81%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UBS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SK온 밸류에이션 31조 원의 70% 지주사 할인을 적용해서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나마 이런 계획이 2026년이 돼야나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먼 미래의 일이고, 일단은 미국과 유럽의 IRA하고 핵심 원자재법, 그리고 바이백 시기와 수준, 그리고 SK온 IPO 실행 및 밸류에이션 불확실성은 일단 좀 차치하더라도 점진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소액주주 친화 정책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에다가 목표가 25만 5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제가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내일 4월 6일 목요일 먼저 정부 일정 보시죠. 우선 내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가 열리는 날인데요. 지금 원전 관련해서 그 터키의 우리 한수력 원전 수출이 미국 웨스팅하우스랑 좀 갈등이 생겨가지고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회방을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원전 업종이 증시에서도 상당히 부진했는데, 이제 우리 정부가 또 나서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될 숙제고요. 그 다음 이제 반도체는 일단 고비를 넘겼지만 수출에 있어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미국에서 설계도까지 다 까발리라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동시에 투트랙으로 미국 정부가 TSMC랑 또 협력을 늘리려는, 이게 지금 바이든 정부의 작태입니다. 이거 우리도 가만히 앉아서 방관만 해서는 안 되겠죠. 다음 내일 국회에서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 관련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이게 이제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고요. 크게 이제 네 가지가 골자인데 잘 들어보시면 증시에서도 그대로 테마로 연결됩니다. 먼저 원전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다음 ICT 활용 에너지 효율 최적화, 다음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 CCUS, 그리고 수소 환원 제철 제조 기술,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료 SMR, 이렇게가 큰 분류입니다. 얘기해놓고 보니까 5가지네요. 어쨌든 4+1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내일 산업부가 방산수출 금융지원 MOU 체결식 및 민군 기술협력사업 성과 발표회. 요건 이제 기본으로 국방항공, 여기다가 저는 사이버 보안까지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내일 중기부가 제1회 펩리스 파운드리 상생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일단 1회라는 게 중요한데, 파운드리 펩리스 둘 다 지금 업황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정부에서도 그거 다 알고 K-칩스법으로 지원하려고 그러니까 그 수혜주들을 보시자고요. 다음 내일 정부 일정의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보는데, 과기부가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일 발표합니다. AI 인공지능 관련주들 참 지금 차트 보면은 조금 부담이 되는데, 이제는 증시에서도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내일 해외 일정은 EU, 유럽연합 집행위원장하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방중, 여기서 이제 방중이 그 방중수 그게 아니라 중국을 방문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소식을 또 바이든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싫어하겠죠. 또 내일 러시아 푸틴은 벨라루스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전술 핵 배치 관련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내일 여러 가지로 바이든 혈압 올라가지고 정말 알아놓을 그런 소식들이 줄줄이네요. 대신 또 우리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그 수혜주를 또 찾아봐야 되겠죠. 다음 내일 미국에서는 제임스 블라드 그 연준 매파 대부가 어제에 이어서 내일 또 연설을 하네요. 정말 이 연준 임원들 이런 행사 가면은 보통 강연료 얼마씩 받을까요? 예전에 그 힐러리 클린턴이 골드만삭스가 주최한 행사 가가지고 받은 강연료가 22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억 정도 됐다고 이게 밝혀져가지고 워싱턴이 발칵 뒤집어졌었잖아요. 그때 막 위키리크스 거기서 폭로한 거 가지고 뭐 힐러리 클린턴 그 당시 대선 캠프 측에서 막 FBI를 움직여가지고 거기 잡아들인다고 하고 시끄러웠는데, 근데 뭐 이제 연준 임원들은 그 정도 3억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진짜 이렇게 다니면서 부수입만으로도 1년에 10억 이상은 그냥 찍을 것 같아. 거기다가 본인 연설에서 발언 한번 세게 하면은 전 세계 증시가 막 움직이니까 몰래
못지게 해줘 동원해가지고 지수 레버리지 인버스만 해도 그냥 아주. 다음 내일 목요일 우리 증시 일정은 하나 스펙 27호랑 IBK 스펙 22호가 상장하는 날인데, 이거보다는 사실 내일의 내일, 그러니까 금요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올 예정이어서요. 이것 때문에 좀 미리부터 시끄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